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남자가 평생 찾아 헤매던 돌아갈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곳이 과연 따뜻한 추억일지 아니면 차가운 생존의 순간일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삶의 고난이 쌓일 때마다 민호는 문득 원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자신이 떠나온 곳,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아는 곳, 흔히들 고향이라 부르는 그 장소. 그러나 아무리 떠올려도 그런 곳은 없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직장 때문에 전국을 떠돌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사람들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였다. 오래된 친구 하나 없었다. 어느 영화에서 삶이 무너진 주인공이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던 장면을 보며 민호는 질투를 느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성지처럼 보였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선물인데 자신에게는 아무리 애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지은은 행복을 후회처럼 말했다.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 말에 민호는 늘 헷갈렸다. 그녀의 얼굴은 과분한 행운을 믿기 힘들어하는 듯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도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왜냐고 물으면 지나간 날들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니까 라고 답했다. 민호에게 지은의 불안은 달콤한 향신료였다. 나 만난 거 후회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잔을 만지며 대답했다. 후회해. 너를 모른다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야. 다들 사는 대로 살았을 거야. 참고 또 참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야. 억울할 것도 없었을 거야.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다시 만나기 전 삶은 잘 기억나지 않아. 간밤 꿈처럼. 너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어. 네가 내 원점이야. 지은은 웃으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가 찾던 게 바로 너였어. 두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군인 가족 자녀들이 타는 통학버스에서 만났다. 우리 아빠는 군수 참모야. 우리 아빠는 작전 참모. 아버지 계급도 중령으로 같았다. 버스는 논밭을 지나 관사촌에 아이들을 내려놓았다. 지은이 먼저 집으로 들어가며 내일 또 보자 라고 했다. 그 순간 민호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알았다. 학교에서는 따로 놀았지만 방과 후 관사에서는 책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출판사 전집을 읽으며 위인들을 역할 모델로 삼았다. 민호는 나폴레옹 같은 정복제, 지은은 퀴리 부인 같은 과학자에 끌렸다. 나폴레옹은 사람 너무 많이 죽였잖아. 원자폭탄도 없었을 거야. 모차르트는 천재야. 베토벤은 귀가 멀었는데도 극복했잖아. 어린이다운 대화였지만 민호는 지은과 함께하는 순간이 좋았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었다. 겨울이 오자 인사, 이동 소문이 돌았다. 지은 아버지가 대령으로 진급하며 육군본부로, 민호 아버지는 후방으로 발령났다. 민호는 한 달 넘게 조립한 범선 모형을 지은에게 선물했다. 20여 년 후 신도시 호수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민호는 달리기를, 지은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내가 준 범선 아직 있어? 응, 남편이 뭐냐고 물었을 때 기억 안 난다고 했어. 지은은 중학교 영어 기간제 교사였고 민호는 의료기기 납품 회사를 운영했다. 지은의 남편은 금융계라고 했지만 데이트 중 멍 자국을 발견한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폭력의 흔적이었다. 죽여버릴 거야. 널 안 만났어야 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민호는 이혼하고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이혼이 장난이야? 구타는 심해졌고 지은은 숨구멍은 너뿐이라며 도움을 거부했다.
민호는 하루를 새벽 조깅으로 시작했다. 어느 날 사철나무 뒤에서 남자가 돌진해 부딪혔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남자는 사과 없이 사라졌다. 그 후 은행, 커피숍, 단란주점에서 마주쳤다. 마음에 빚이 있다는 남자. 그는 지은의 남편이 아닌 사채업자였다. 민호는 두려움에 지은과의 연락을 끊었다. 지은의 문자는 점점 절박해졌다. 또 악몽 같은 밤, 너한테 부담 안 줄게. 새벽 3시 문자가 왔다. 좀 와줄래? 민호는 달려갔다. 집은 난장판, 지은은 맞아 부어 있었다. 침실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 골프채가 바닥에. 나 어떻게 해야 해? 신고해. 정당방위야. 지은은 엘클구에 전화했다. 술 취한 남편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요. 민호는 떠났다. 열흘 후 지은은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민호는 믿지 않았다. 민호는 복수를 꿈꿨지만 새벽 산책 중 사채업자가 남편을 덮쳤다. 이나야, 내가 잘못했다. 병원 응급실. 남편은 뇌압으로 의식불명. 어머니가 간병 중이었다. 민호는 회사 동료라 속이고 다가갔다.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게 너무 좋아. 민호는 그날 이후로 지은과의 연락을 피했다. 사채업자의 위협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지은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서서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가끔 문자가 왔다. 또 힘든 밤이었어. 하지만 이겨낼게. 너한테 부담 주지 않을게. 그냥 지우지 말아줘. 민호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조깅도 포기했다. 사채업자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호흡이 가빠졌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지은의 연락도 끊겼다. 그러나 걱정이 쌓였다. 남편에게 심한 폭력을 당해 병원에 실려간 건 아닐까? 초조함에 입이 바싹 말랐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은 강하니까 극복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잠들었다. 새벽 3시 문자가 왔다. 좀 와줄래?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민호는 기다렸다. 술 기운에 참지 못하고 전화했다. 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미안해. 도와줘. 마지막 부탁이야. 주소는 지은의 집이었다. 문이 열렸다. 지은은 얼굴이 부어 헝클어진 머리로 서 있었다. 집 안은 엉망이었다. 거실 바닥에 핏자국이. 침실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 뒤통수에 피딱지가, 골프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지은이 울먹였다. 민호는 난감했다. 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지은은 뒤로 물러났다. 민호가 팔을 잡자 지은이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 말에 민호는 멈칫했다. 사채업자의 그 문구였다. 119에 신고해. 정당방위로 인정될 거야. 전에 진단서 떼라고 했잖아.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너 보기보다 계산적이구나. 난 무서워. 지은이 울음을 터뜨리자 민호는 안아주었다. 지은은 남편의 폭력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후회했다. 그녀의 고통을 알면서도 냉정했던 자신을. 기껏해야 3년이야. 나오면 결혼하자. 내가 기다릴게. 지은이 물었다. 진심이야. 너 재판받는 동안 매주 면회 갈게. 신접살림도 꾸밀게.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널 안 만났어야 했어. 둘 다 불행해졌잖아.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났다. 무거운 물체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 민호가 다가가자 피범벅이 된 남편이 기어 나왔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남편은 민호를 노려보았으나 다시 쓰러졌다. 호흡은 규칙적이었다.
누구야 이 사람? 내 남편이지. 지은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호는 벨리구를 부르라 했다. 지은은 울며 전화했다. 술 취한 남편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요. 호흡은 안정적이에요. 이제 가. 내가 있으면 이상해. 현관에서 민호가 물었다. 아까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지은은 기억 안 나. 빨리 가. 라고 재촉했다. 민호는 차를 몰며 생각했다. 호수에서 덮친 사채업자는 누구일까? 가로등 불빛이 스치며 지나간 인생의 가능성들이 떠올랐다. 지은과 결혼하는 삶, 공범이 되는 삶, 살인자가 되는 삶. 하지만 남은 건 지은의 삶이었다. 남편이 그녀를 가만둘까? 열흘 후 지은은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남편 퇴원 이틀 후였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민호는 상습 구타 끝에 살해했다고 믿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때 숨통을 끊었다면 지은은 살았을 텐데. 하지만 살인은 아니었다. 민호는 복수를 꿈꿨다. 남편의 일상을 지켜봤다. 아침 산책, 출근, 편의점. 패턴을 파악하고 새벽에 덮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따라가다 의구심이 들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섞였다. 갑자기 메타세코이아 뒤에서 사채업자가 튀어나와 남편을 덮쳤다. 야, 이 새끼야. 주먹을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모였으나 기세에 눌려 다가오지 못했다. 관리인이 떼어냈다. 사채업자는 저놈이 사람 죽였어 라고 소리쳤다. 민호는 현장에서 벗어나 회사로 갔다. 정신없이 일하고 혼자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 병원을 돌며 샘플을 들고 다녔다. 신도시 대학병원 응급실을 지나다 문득 남편이 여기 실려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프차의 상처와 사채업자의 폭행으로 뇌 손상이 심할 터였다. 간호사 도움으로 병상을 찾았다. 남편은 눈을 감고 누워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에게 간병받고 있었다. 회사 동료예요. 어떤가요? 뇌압이 너무 높아요. 수술해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신불수나 평생 누워 있을 수 있다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가해자는 잡았나요? 왜 때렸대요? 어머니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무차별 폭행이요. 그런 놈은 엄벌 받아야죠. 한숨 쉬며 다 지팡이 소관이니 탓할 사람 없어요 라고 했다. 전화가 와 자리를 떴다. 민호는 남편을 내려다봤다. 지은이 사채업자 대신 자신을 불렀던 선택이 떠올랐다. 사채업자에게 맡겼다면 지은은 살았을 텐데, 남편은 사라졌을 텐데. 지은이 사채업자와 사는 삶을 상상하니 더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죽었고 남편은 준영태가 될 터, 사채업자는 감옥 갈 터. 자신만 무사하다니 기가 막혔다. 행복감이 솟았다. 유혹을 이기고 안전을 지킨 자부심. 인생의 원점 따위 살아있다는 게 중요했다. 감상적 어린 시절과 작별한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남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다. 속삭였다. 여생은 똥오줌도 못 가리고 누워있겠네. 나는 살아남았어. 그게 너무 좋아. 어머니가 돌아와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다. 민호는 손을 놓으며 곧 털고 일어날 겁니다. 힘내세요 라고 위로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새로운 원점이다. 이 이야기는 평생 떠돌던 민호가 어린 시절 첫사랑 지은을 만나 원점으로 삼지만 폭력과 위협 속에서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민호의 생존 본능은 충격적입니다. 따뜻한 추억이 아닌 시련을 딛고 걷는 순간이 진짜 원점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책 읽는 밤이었습니다.